자, 2월 5일 자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수업 영상은요, 여러분들 기존에 보시던 그 재생 목록에 추가돼서 등록이 됐어요. 뭐, 바로 어제 직전 수업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 슬램덩크에 빠져 있어요. 자, 여기 내가 IT 자바 프로그래밍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네, 여기 어제 했던 거 들어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정렬은 여기 눌러서 정렬하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계속 이전 수업 영상들이 지금 다 누적돼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도 어저께 확인한 건데 여기 영상 목록이 노출될 수 있는 게 무제한이 아니고 최대 12개까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바 영상도 언젠가는 좀 제가 수업을 계속 하면은 좀 밀려서 사라질 날이 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되면 여기 재생 목록 따로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전체 목록이 다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비공개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같이 올라 있는데 이건 저 대학원 수업 녹화한 거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죠? 뭐 이렇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은 배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인트 타입의 배열 A를 만들었는데 다짜고짜 0번째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에 new int 하고서 여기다가 숫자가 들어가서 몇 칸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배열 만드는 방법, 변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괄호가 있죠. 이게 이제 배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수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서 한번 쪼갠 다음에 A는 new int 하고서 5 이렇게 칸수를 정해줘도 되고요. 요게 칸의 수. 근데 이거를 보통 길이라고 한다고 했죠. length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크기,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붙인 게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0번째에 1 해서 길이가 오면은 인덱스 번호는 최대 4까지 존재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몇 칸인지를 결정해 주는 코드가 없으면 이게 없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칸수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0번째 칸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면요. variable might not have been initialized. 자, variable이라고 한 건 변수고요. initialize는 초기화예요. 어떤 변수의 최초로 값을 집어넣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건지 저도 모르겠고, 저도 그냥 이거 낫을 딱 보고 나서 얘랑 얘를 요거 세 개만 보고서 단어로 조합한 거예요.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오케이, 에러. 그러니까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단어 세 개만 캐치하세요.
분명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컴퓨터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크게 그렇게 영어를 학교 다니면서 강요받지를 않아요. 대학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영어 못한 채로 그냥 졸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밖에 다른 학과들은 영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능력치를 요구받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은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교수님들이 실제 수업은 학부랑 대학원이랑 박사과정이랑 별로 구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같이 때려 박더라고요. 와, 발표하는데 학부생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거기서 엄청 기죽었잖아요. 괜찮아. 우리한테는 구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만나면은 한번 돌려보세요. 대충 의미만 알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 자, 두 번째 내용. 배열은 초기값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초기값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수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초기값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정정한 적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 타입별로 초기값이 있다. 책에 그렇게 설명이 있어서 그냥 덩달아서 설명하다가 이거는 지금 내용 뺄게요 하고서 급히 뺀 게 있거든요. 자, 인트, 플루트, 롱, 바이트, 쇼트, 더블. 자바에서 제공하는 숫자 형식입니다. 정수하고 실수 다 섞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정수만 골라보자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정수죠. 나머지는 실수고요. 자, 얘네들은 초기값이 0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있고요. 초기값이라는 거는 개발자가 할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팅되는 값인데, 그러면은 인트 타입의 A라고 해놓고 얘가 정수니까 초기값이 0이네.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한 다음에 A를 출력하면은 0이 출력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출력하면은 에러 나요. 그냥 자바에서.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후다닥 뺐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녹화된 거 있을 거예요. 기본 정수는 기본 변수,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변수는 초기값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초기화 해줘야 돼요. 개발자가 직접 뭐라도 넣어줘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배열부터 이제 초기값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배열은요, 크기만 결정하고 원소를 대입하지 않은 경우 초기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숫자형은 0, 불림값은 false, 스트링은 null. 스트링 타입의 배열 A라고 하면 A는 new string 3개라고 하면은 3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다 null이에요. null이라는 개념이 아직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null이라고 하는 개념은 객체라고 하는 단원에서 다시 소개를 할게요. 지금은 그냥 빈 값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array test 2.java. 자, 여기 예제들 전부 다 여기 파일 이름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실습 시간 드리면. 그리고
일부 코드는 일부러 에러가 나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 유의하세요. 왜 에러 나죠? 라고 질문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정수형 배열 2칸짜리를 만들고요. 반복문을 돌렸어요. 0부터 A.점 랭스가 2칸이니까 2, 2보다 작다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얼마? 1까지죠.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합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문자열이죠. 얘도 문자열이죠. 얘는 0하고 1 숫자죠. 문자열과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는 거는 그냥 결국 문자열을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출력 결과는 a의 0. 실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는 하고서 여기 a의 i번째 값을 가져다가 출력합니다. 근데 여기 a의 아무런 값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0이에요. a의 1번째는 또 뭐다? 0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더블 배열 3칸짜리예요. 자, 랭스를 가지고 반복 돌렸으니까 배열의 모든 원소를 다 하나씩 건드린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는 b의 0번째, 1번째, 2번째겠죠. 자, 여기도 값을 안 넣었으니까 여기는 뭐다? 0이다. 근데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그럼 0.0이에요. 근데 0.0이랑 0이랑 차이가 있나? 없죠? 그래서 그냥 0으로 출력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불린이죠. 얘도 값을 안 넣었죠. 그럼 여긴 다 false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 스트링 배열은 값을 넣지 않으면 널이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널이라는 거는 이 0번째 칸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출력 결과입니다. 자, 요거는 어저께 얘기했던 건데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접근할 경우, 자, 크기가 3인 배열에, 자, 크기가 3이면 인덱스는 0부터 몇 가지 있어요? 그쵸, 2까지 있죠. 자, 이때 인덱스가 3인위치에 접근한다면, 자, 우리 아파트에 101동, 102동, 103동까지 있어요. 100동, 102동, 101동, 102동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맞춰서 100동, 101동, 102동까지 있는데 택배가 103동으로 온 거야. 뭐예요 이게? 그쵸? 반송시켜야지. 아무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덱스가 0, 1, 2밖에 없는데 인덱스가 3인위치에 접근한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일단 코드 볼게요. 자, 0, 자, 배열이 10, 20, 30 있습니다. 인덱스 0, 1, 2죠. 일괄적으로 만들었어요, 한 번에. 자, 근데 0부터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i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죠. 그럼 a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칸은, 여기 2개는, 아, 채팅창을 다 열어놔야겠구나. 네, 박수정님 오신 거 확인했습니다. 네. 자, 0번째, 1번째, 2번째 관련된 거를 출력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3번째에서 에러가 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에러의 종류가 좀 달라요. 자, 요거는 한번 test.java라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a는 땡땡. 자, 이거는 명백히 잘못됐죠, 코드가. 정수형 타입인데 이제 문자열을 때려박았으니까 이건 잘못됐잖아요. 혹은 for int i는 0, i가 10보다 작다.
이거는 포문이 작성돼서 덜 들어갔죠.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되는 일정한 규칙들이 있죠. 코드 작성 규칙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문법이라고 불러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이렇게,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으로 밑줄이 가면서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잡아줍니다. 자, 문법 에러는요. 자, 자바 파일 실행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요. 자, 이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컴파일을 거치면 확장자가 뭘로 나와요? 클래스로 나옵니다. 이 컴파일을 거치는 명령어가 자바C. 그래서 이 클래스 형태의 파일을 뭐라고 한다? 같이 얘기한 지 좀 오래됐나 보다. 자바 바이트 코드. 얘가 이제 바이너리 상태예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죠. 자바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 이 자바라는 명령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거 기억나네요? 가물가물하는 것 같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코드예요. 자, 이 소스 파일을요, 임의의 폴더에다가 만들게요. 임의의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모장 파일이에요.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에서 확장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실행하려면 이진수로 바꿔야 된다는 건 제가 설명했던 기억 나시나요? 자, 그걸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변환 과정을, 컴파일 방법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C, 자바 컴파일 한 칸 띄고, 자, 지금 이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 컴파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클래스라는 확장자가 생겨요. 이 상태의 파일을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업에서, 맨 처음에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이진수 덩어리예요.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실행하려면 자바 한 칸 띄고,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클래스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파일 안에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익스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얘 실행하면은 여기 8로 돼 있으니까 실행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을 한 건데,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변환 과정에서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걸 실행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자바라고 하는 애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여러분들 JDK 설치했었죠, 처음에. 자바 할 때 맨날 처음에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자, 여기 지금 JDK 19.0.1 이렇게 깔았는데, 아마 낮에 수업하신 선생님은 이거, 우리는 오픈 JDK 깔았어요, 그쵸? 기억나나요? 근데 아마 낮에 수업하신 선생님은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오라클 JDK 깔았을 거야. 인스톨 파일 받아. 그거 유료 버전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물론 개인이 받아서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업적으로 쓰는 데는 현재 문제가, 상업적으로 생길 때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고 써야 되는 지가 벌써 한 4, 5년 됐으니까 오라클 JDK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특정 강사님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본업이 뭐겠어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거의 해볼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현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어쨌건 뭘 깔 건가는 똑같은데, 여기에 JDK 안에 19. JDK 폴더 안에 빈이라고 폴더 있죠. 이 빈이라는 폴더 안을 쭉 보면은요, 여기 보다 보면은 여기 java.exe랑 javac.exe란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 파일은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뭐라고 할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건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는 건데요.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메시지 뿌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하려면 명령 프롬프트로 이 파일이 있는 폴더로 접근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면은 위치가 자기 사용자 폴더 위치거든요. 여기서 cd 한 다음에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로 이동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딱 입력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싶으면 그 파일이 있는 폴더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내가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은 그 위치까지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 귀찮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파일 이름 만들면은, 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가 여기에요. 여기 사용자 홈 폴더. 어디야?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sss.bat이라는 파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봐야
못 찾지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이 폴더의 위치를요, 여러분들 자바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환경 변수라는 거 등록하죠. 그쵸? 이 환경 변수 중에 패스라고 하는 녀석을 특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의 역할이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등록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폴더가 윈도우 환경 변수 중에 패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못 찾았죠 이거? 그럼 윈도우가 패스 환경 변수에 등록된 폴더들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걔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 나오죠. 근데 보통 실행 파일은 지금 제가 확장자까지 다 입력했는데 확장자 빼고 입력해도 실행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명령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자바C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자바 컴파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JDK를 환경 변수에 등록해놔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까 이 test.java라는 파일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test.java 이번엔 얘를 실행해 봅시다. javac test.java라고 하면은 컴파일이죠. 얘는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나요. 이걸 컴파일 에러라고 해요. 대체로 문법 에러예요. 컴파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에러. 근데 요 EX1번 같은 경우는 컴파일은 잘 됐는데 컴파일하면서 에러 나면 클래스 파일도 안 생겨요. 자, 컴파일은 잘 됐는데 실행하면 에러 나죠. 실행 과정에서 나는 에러는 런타임 에러라고 해요. 자, 얘는 컴파일 에러. 얘는 문법 에러예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면은 그 바이트 코드 생성이 안 돼요. 아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실행했을 때라는 에러죠. 얘는 런타임 에러라고 불러요. 자바에서는 런타임 에러를 다른 말로 예외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 에러 났을 때 모든 이름이 뭐뭐뭐뭐뭐 exception 이렇게 들어가요. 이 런타임 에러는 문법적인 에러는 없지만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잘못돼서 실행하면서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는요, 대부분 코딩 툴이, 코딩 도구가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클립스도 그렇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고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컴파일을 해봐요, 얘가. 그래서 문법 에러가 나면은 그 부분에 그렇게 빨간 줄을 쳐줘요. 왜냐면 여기 test.java의 5번째 줄 에러다라고 나오니까 그 세미콜론 근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식을 해서
코드에다가 거기를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못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안 고칠 수가 없어. 안 고치면 실행조차 못 해보니까. 그래서 컴파일 에러, 문법적인 에러에 대해서는 에러를 쳐주지도 않아요. 보통 에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예요. 런타임 에러. 근데 이 런타임 에러는 실행 시에만 발견돼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바 배울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은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빨간 줄 쫙쫙 거주면서 표시를 해주니까 그거 쫓아가면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할 만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분명히 빨간 줄이 안 뜨는데 실행 버튼만 누르면 밑에 빨간색 메시지가 우르르 나오는 거야. 꼴 보기 싫게. 그때부터 이제 당황스럽죠. 헉 하는 거지. 더군다나 메시지도 빨간색이니까 우리는 빨간색 좀 거부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조차 싫은 거야. 에러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에러는. 이 런타임 에러의 특징은요. 프로그램이 막 실행하다가 런타임 에러를 만났다. 그럼 그 순간 중단해요. 처리를 중단, 에러 메시지 딱 뱉어놓고 처리를 중단하고 종료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뻗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프로그램 뻗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문법적인 에러, 런타임 에러와 그 다음에 컴파일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 그 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했습니다. 자바 개발자로 취업할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컴파일하고 자바 버추얼 머신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학원 강사님들이 그 앞에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학생분들이 첫날부터 이런 얘기하면 이론적인 얘기하면은 호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얘기를 많이 생략하고 지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기술 면접에서 오히려 앞부분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늘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행을 실행하는 시점에 에러가 발생했다. 실행하는 시점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런타임 에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다른 책에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자, 문제가 있는 행에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함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문제가 있는 행에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함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거의 모든 책이. 그럼 런타임 에러가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멍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짚느라고 초반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자, 배열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교시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어레이 테스트 1, 2, 3 있죠? 요것만 먼저 실습을 해보세요. 개당 5분씩 잡으면은 15분. 그러면 한 10시 40분쯤에 시작하면 좀 시간 좀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레이 테스트 1, 2, 3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모든 예제 3개의 공통점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과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에러 상황을 눈으로 직접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니까 에러 메시지 꼭 읽어보세요. 특히 밑에 거는 제가 아예 실행 결과 제시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실행 결과는 어저께 보여줬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꼭 캐치하고 넘어가세요. 자, 조금 이따 만납시다. 40분까지예요. 자, 배열 사용하면서 주의하실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배열 관련된 연습 문제 몇 개인데 뭐 원래대로면은 그냥 문제 제시해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인 건데 그냥 다 예제화 시켰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겹치네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을 해주세요. 자, 배열을 복사하는 문제인데요. 원소가 13579인 1차 배열 마이 AR라를 정의하고, 이 문제 같은 거 풀 때는요, 문제 내용을 잘 끊어야 돼요. 정의하고. 여기가 첫 번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코드를 이거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문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끊어갖고 그걸 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라고 인지하지 마시고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를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개발하기 전에 우리 어떤 웹사이트 만들자라고 회의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는 그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건 뭐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을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기능은 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서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엑셀 같은 거에 정리하거든요. 그걸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불러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되게 많은 형식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서 내용은 비슷해요. 자, 이런 식이에요. 구분, 이제 주제, 상세 내용. 뭐 다른 것들은 뭐 깊게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역할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사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그건 사업해야 돼요. 회사 소속 개발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하는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구사항 정의서 샘플 중에 제일 그 잘 돌아다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다운로드가 되네? 안 되는구나. 심오해요, 진짜. 이게 이제 현대카드, 여기 로고 조그맣게 보이세요? 네, 현대카드 웹사이트 쇼핑몰 그 요구사항 정의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물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내는 논리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코드로 옮길 수 있는가를 보는 목적이 더 커요, 요즘은. 뭐 제가 이제 평일반 맡게 되면 그때 또 같은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가끔 그 취업반을 맡게 되면은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 인맥 쌓고 있는 회사 같은 데서 좀 괜찮은 신입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그럼 그 소개시켜달라는 타이밍하고 종강 타이밍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몇 명을 소개를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잠시만요. 네, 밖에 소방차하고 응급차가 지나가서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이게 오늘 무슨 소방훈련 하나 봐요. 저희 동네도 소방차들 계속 저속으로 다니던데 여기도 그러네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한테 요청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개발 실력 필요 없대. 제발 업무 지시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개발 실력은 어느 정도 기초만 되어 있으면은
그 실무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가르치겠대. 근데 가르치려는 내용을 전달해줘도 문장 파악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사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문해력 논란. 네. 이거 심심한 사과. 이거 얼마 전에 좀 이슈 됐었죠. 심심한 사과에 안심심의 발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른들도 문장을 읽고서 그 문장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금일, 이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몇 년 전부터 되게 심해왔고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직업이지 저도 강사니까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교수님들도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긴 문장을 읽지를 못한다.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집중력이 되게 낮다. 긴 시간 대화를 못한다. 네, 저는 그 문제를 사실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워낙 짧은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동영상 강의 촬영하면은 몇 분을 타임 리미트로 줄 것 같아요. 수업 한 타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수업 한 타임은 45분에서 50분 사이죠. 네, 요즘 동영상 강의 20분 리미트예요. 안 팔린대요. 그렇게 길게 찍으면. 여하튼 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끊어서 코드로 두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장을 이렇게 끊어요. 그런 후 반복문 사용, 모든 원소를 같은 자리에 복사. 이렇게 끊어서 얘네들을 코드에다 주석으로 넣으세요. 그런 식으로 풀면은 문제를 좀 내가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오히려 괜찮아요. 자, 원소가 13579 1차면 마이 ARR을 정의하고. 자, 정의됐죠? 문제 있나요, 이 코드? 그 다음에 이 배열과 크기가 동일한 마이 카피 배열을 정의하세요. 크기가 동일한 거지 원소가 뭔지는 안 적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인트 배열의 마이 카피인데 크기가 똑같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라고 적으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아직 조금 부족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각할 때 핵심은 어저께 얘기했던 거예요. 한 군데를 고치면 다른 데가 영향이 안 가게끔, 다른 데는 알아서 동작하게끔. 일단 그거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쓰래요. 자, 반복문을 써서 폼은 썼죠. my ARR의 모든 원소를 my 카피의 같은 자리에 복사하래요. 자, my ARR의 0번째를 my 카피의 0번째에다 넣는 거고 1번째를 1번째에다 넣는 거고. 이걸 해결하려면 my ARR의 길이만큼 반복을 해요. 어차피 배열 두 개가 길이가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my ARR의 i번째를 my 카피의 i번째에다 넣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열 출력할 때는 반복문 한번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력하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그 적당히 형식을 짜도 되는데 뭐 사실 앞에 이런 거 필요 없죠. 가만 출력해도 상관은 없죠. 자, 이 문제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두 번째 줄에서 int my 카피에 my ARR이라고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출력 결과는 뭐 이렇게 쪼르륵 나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영상 그 URL은 무시하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배열 비교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배열 myARR1과 myARR2를 정의하래요. myARR1의 원소는 135799, myARR2의 원소는 37261이래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배열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동일한 원소를 모두 출력하고 동일 원소가 모두 몇 개 있는지 출력해라. 몇 개인지는 카운트하는 문제잖아요. 카운트하는, 자, 우리가 총 합을 구할 때는 반복문 전에 0으로 변수를 초기화하라 그랬죠. 카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카운트가 더 쉬워요. 카운트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그냥 무조건 1씩 증가하면 돼요. 손가락 하나씩 꺾어가면서 개수 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기 위한 변수를 준비하고요. 이 카운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1씩 증가시키면 이게 개수를 세는 로직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두 배열을 비교해서 동일한 원소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개 배열에서 똑같은 거를 찾으라는 건데, 요 문장에 대한 로직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예요. 자,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1, 3, 5, 7, 9가 있고요. 3, 7, 2, 6, 1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잡고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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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같네? 오케이, 하나. 그 다음에 3을 가지고 똑같네? 오케이, 비교. 또 하나. 자, 똑같은 거 찾았으니까 다음 거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얘를 갖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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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없네? 패스. 자, 얘를 가지고 비교, 비교. 똑같네? 오케이. 또 하나. 자, 마지막 노란색이라 조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9.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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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없네? 패스. 이렇게 하면은 3개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짜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배열 0번째부터 끝까지 다 훑었죠. 그럼 일단 이 myARR1을 올바르게 탐색하는 반복문을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는 i에 대해서 반복을 하겠죠. 꼭 i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x, y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i가 0일 때 두 번째 배열을 처음부터 똑같은 거 찾을 때까지 다 풀죠.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끝까지 4. 자, 그 다음 i가 1일 때 또 처음부터 다시 훑죠. 근데 똑같은 거 찾으면 안 봐도 된다 그랬죠. 똑같은 거 찾으면 멈춰야 돼요. 반복문 멈추려면 뭐예요? 브레이크 걸죠. 이미 찾았는데 다른 걸 또 볼 필요 없잖아요. 자, 얘도 i가 2일 때도 또 0부터 0, 1, 2, 3, 4 똑같은 거 없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훑어요. 자, 이런 규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i가 한번 수행할 때마다 얘가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이거 완전 구구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j는 0부터 myAR2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i가 한 번 바뀌기 위해선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계속 시행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을 기준은 i번째랑 j번째 원소가 똑같다면이에요. i가 0일 때 j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i가 1일 때 j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그래서 if myARR 1의 i번째랑 myARR 2의 j번째가, myARR 1은 i를 갖고 논 거고 2는 j를 갖고 논 거니까 i번째와 j번째가 같다면, 똑같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개수 세는 거 1 증가시키고 몇 번째 동일 원소,
동일 원소는 이거다.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출력해도 되죠. 그래서 아무거나 출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자, 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나머지 거 안 봐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발생하면은 내가 원하는 처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포문을 중단해요. 자, 그래서 i가 1일 때 j는 0번째, i가 1일 때 j의 0번째 딱 요거 찾았어. 브레이크 걸면은 나머지 1, 2, 3, 4를 안 하고 반복이 끝나요. 그럼 다시 i로 가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일단은 그래도 코딩에 좀 약간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브레이크를 떠올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어요. 꽤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까지 떠올릴 수 있게 되면, 브레이크를 떠올린다라는 거는 코드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찾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쓸데 없어지는 거니까 불필요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5번, 일단 5번 돌고 개당 5번씩 도니까 총 25번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적절히 쓴다면 I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일 때 J 5번, 얘일 때는 한 번만 하죠. 3일 때는 반복 한 번만. 이거는 값이고, 얘는 반복 횟수예요. 자, 5일 때는 없으니까 찾을 때까지 가겠지. 5일 때는 5번 하고요. 7일 때는 한 번, 2번. 7일 때는 2번. 9일 때는 없으니까 5번 하죠. 자, 총 25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15, 18번 만에 끝나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브레이크를 활용한다라는 건 사실 브레이크 안 써도 문제 해결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적절히 씀으로 해서 내 코드가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돼요.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는 같은 코드를 돌려도 좀 더 빨리 끝난다는 거죠. 25번 하는 거랑 18번 하는 게 보면은 18번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자한테 이 프로그램 겁나 빠른데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효율성은 그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랑 연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버튼 하나 눌렀는데 세어라 내어라 걸리는 사이트랑 버튼 하나 눌렀을 때 결과 바로 팍팍 나오는 거랑 어떤 거 쓰세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서 마우스로 클릭하고서 3초 이상 응답 없으면 그냥 딴 데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효율성을 되게 많이 따져요. 자, 브레이크가 왜 사용돼야 되는지 이거 꼭 인지하시면 됩니다. 결과고요. 자, 논리값 원소의 반전. 자, 원소가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이렇게 저장된 배열 체크리스트라는 애를 정의하고 반복문을 써서 각 원소의 값이 반대로 설정되도록 구현하래요. 자, 그러니까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체크리스트라는 배열이 어떠한 처리를 거쳤을 때 다시 출력하면 false, true, false, true. 아이고 잘못했다. 자, false, true,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배열에다 탐색하는 건 똑같아요.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일단 배열이 나오면 반복문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배열은 무조건 반복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체크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합니다. 그럼 요 i가 배열의 인덱스를 의미하고 모든 원소를 하나씩 다 스캔한다 그랬죠? 자, 이제 반복문하고 배열 나오는 건 요렇게만 설명할게요. 자, 논리값을 뒤집을 때는
앞에 느낌표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 갖다가 if 체크리스트의 i번째가 true라면 체크리스트의 i는 true니까 fails를 넣어라. else 체크리스트의 i에는 true를 넣어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끝날 일이죠. 불린 값은 부정하면 그 반대의 값이 되죠. 그래서 not true는 fails고 not fails는 tru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원소를 꺼내서 앞에 느낌표 붙여서 도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if문을 안 써도 된다고. 이해됐나요? 아까 if문 안 쓰고 조금 이제 나는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해서 3학년 선자 쓰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3학년 선자 쓰는 거 솔직히 좀 겁먹던 거예요. if문이나 3학년 선자나 도찐 개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 수준 문제고요. 다음번부터는 조금 응용이 되는 예제들이거든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여기까지를 먼저 할 건데, 자, 요 문제에서 응용 예제 하나 낼게요. 자, true를 int형 배열이고요. int형 배열이고 true를 1, 0, 0, 1, 0으로 놨을 때 여기 처리를 거쳐서 출력하면은 원소가 뒤집어지게 0, 1, 1, 0, 1이 되게. if문 쓰지 말고요. 3학년 선자도 쓰지 말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처리하는 공식 제가 자바 1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하죠? 그거 노리고 낸 거니까 가물가물해도 걱정 마세요. 자, 실습 3개 하시고 문제까지 푸시면 되고요. 3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고 해서 40분 해봅시다. 보통 제가 수업 이렇게 끊어요. 보통 3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40분에 시작.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봅시다.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요 문제 풀이 내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온 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이 문제를 별다른 언급 없이 풀면 다들 이렇게 푸세요. if 체크리스트의 i번째가 1이면 체크리스트의 i번째에 0을 넣고 else 그렇지 않다면 체크리스트의 i번째에는 1을 넣어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흔해요. 근데 이렇게 쉬울 거면 내가 문제를 왜 냈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자, 그냥 C라고 할게요. 체크리스트 다 쓰기 힘들다. 자, C의 i번째가 1이면 물음표 0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넣어라. 3학년 선자를 써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실 때 제가 3학년 선자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3학년 선자 구사 못해도 1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저도 때때로 코딩할 때 좀 한 줄로 쓰고 싶으면 3학년 선자를 쓰기도 하지만 솔직히 3학년 선자는 if문하고 비교하면 약간 겁먹던 경우예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if문 쓰지 말라고 했죠. 자, A가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처리를 거치면 A의 출력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처리를 거치면
A의 출력이 0이 된다. 근데 A가 0이면은 1이 되고 1이면은 0이 된다 이죠. 자, 이거를 만드는 식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태블릿을 손을 이렇게 태블릿 판에 대고 있으면 그게 혼자 부르르 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왜 못 푸냐면은 수식을 세우려고 했는데 A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그래요. A의 모는 0. 이러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다들. 자, 힌트를 줘볼게요. 무엇에 대해서 A를 하면 1이 되고 무엇에 대해서 A를 하면 0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어요? (1) 빼기 자, 1 빼기 0은 1이고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얘가 A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1 빼기 체크리스트의 I는 요거를 이제 다시 체크리스트 I에 넣어주면 되죠.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이품을 설명하고 그날 마지막 날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조카가 풀었다. 나도 이거 보고서 뒤통수 맞는 것 같았다. 왜냐면은 코드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 1학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초등학교 4학생 교재에는 여기 앞에만 빈칸이 채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된 거지. 풀이를 보면은 초등학생 문제겠구나 싶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고를 못 한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사고하는 거를 그동안 너무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코딩 시작하신 지 길어야 2~3달밖에 안 되신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적 사고 능력을 좀 깨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정답 보면 되게 어이없지 않나요? 자, 코드로 하면은 체크리스트의 I는 1 빼기 체크리스트의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여기 들어. 이거 못 풀었다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문제도 못 풀려 나는 안 되나 뭐 그러지 마세요. 이거 못 풀 거 다 예상하고 낸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면서 문제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를 못 푸는 거를 기대하고 문제를 내요. 대신에 막상 정답을 보면 내가 저거 왜 생각을 못했지라는 느낌이 드는 수준의 문제들,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이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이 문제 해설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질문이 2번이나 나와서 요거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배열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취지가 문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각 원소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질문을 주신 거는 이 배열의 원소가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쓴 거냐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3이 2개가 있으면
첫 번째 거 찾았다고 브레이크 걸면은 뒤에 걸 못 찾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은 그 전제가 깔리는 게 각각의 원소는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문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의 끝판왕이 배열 길이가 64개고요. 각 원소는 1부터 64까지 여기서 랜덤한 위치에 원소 6개를 무작위로 추출하라. 혹은 6칸을 갖는 빈 배열이 있는데 1부터 64 사이에 각 중 하나를 랜덤하게 배치해라. 단 중복되지 않게. 문제가 두 가지 같은 결과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로또 번호 생성기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거 못해요. 왜냐면 랜덤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2에서는 이 문제를 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낮에 공부하실 분들은 조만간 이 문제 만날 거예요. 자,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낮에 수업했을 때도 문제 수준 거의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응용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상황이 제시됩니다. 자, 민수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기록한 표래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시간을 한 건데 평일에는 시급이 5,800원인데 주말에는 7,300원이라고 할 때 당연히 주말은 더 줘야지. 할 때 민수가 일주일간 일한 급여를 계산해서 출력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배열로 일단 놓고 인덱스가 0하고 6일 때는 주말인 거고 1부터 5까지는 평일인 거죠. 그럼 인덱스 번호가 i가 0보다 크고 i가 6보다 작을 때 혹은 i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nd i가 6보다 작을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줬을 때 자, 일단은 총 급여를 구하는 거니까 변수 하나 잡아놓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토탈에는 플러스 이퀄. 자, 얘를 배열을 K라고 놓읍시다. K의 i번째. 자, 이게 평일이에요, 주말이에요? 평일. 얼마 곱해요? 5,800원. else 토탈 플러스 이퀄 K의 i번째 얘는 7,300원을 곱해라. 평일일 때는 5,300원, 주말일 때는 7,300원. 이렇게 해서 토탈에다가 각각 합산하면은 쪼르륵 되죠. 요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이 반복문 했을 때 그 짝수하고 홀수를 나눠서 합계를 구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저렇게 해라. 자, 로직 한번 살펴봤으니까 코드 봅시다.
자, 위쪽은 지금 주석으로 막혀 있어요. 자, 시급. 시간. 자, 얘는 총 금액. 자, 배열 가지고 반복 돌립니다. 밑에 거부터 보세요. 자, i가 0보다 크고 i가 6보다 작다. 조건 쓸 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보다는 크다, 작다. 이쪽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이쪽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i가 0보다 크고 and 6보다 작다. 이게 평일 기준이죠. 평일일 때는 5,800원, 그렇지 않을 땐 7,300원. 위에 주석으로 막은 거는 이거 조건을 뒤집은 거예요. i가 0이고 i가 6이다. i가 0이거나 i가 6이다. 주말만 골라낸 거죠. 그때는 7,300. 이거는 주말 우선. 같은 방식으로 조건 걸면 i가 1보다 작거나 i가 5보다 크다. 같은 말이죠. 답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정답이 항상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의도하고서 한 가지로밖에 정답이 안 나오게끔 문제를 유도하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채점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는 거고, 프로그램 코드는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는데 그 문제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강사력이 좀 딸리는 거긴 해요. 귀찮은 거지. 그 학생들이 제출한 코드를 자기가 일일이 검사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험 문제를 만약에 사지선다가 아니라 실습형으로 내면은 제가 30명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다가 나도 질리니까 하루에 5개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시점 결과가 항상 늦었었어요, 저도. 뭐 아무튼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까요? 자, 지금 물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이루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거 반복 돌면서 i가 어떻고 저떻고 막 i가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설명을 다 했죠. 근데 하루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몇 분들은 좀 그 다른 수업에서 좀 연습도 하셨고 뭐 전공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요 정도 설명만 해도 되겠구나라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배열을 갖고 반복 돌립니다 라고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어제는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i가 0일 때는 몇이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적었죠. 이 설명에 축소됐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근데 이거를 본인들은 실감을 못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도 따라오는구나 라는 걸 실감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씩 늘고 있구나 라는 걸 체감을 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력이 늘고 있다 안 늘고 있다는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거를 접해야 되고 매번 더 어려운 거를 요구하니까 계속 어렵고 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강사가 설명이 짧아진다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설명을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무작위로 설명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서 혼잣말처럼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을 보고 제가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비대면 수업은 사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카메라 안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취업반 수업 같은 경우는 낮에 수업할 때 실습 시간에는 꺼도 되지만
낮에 수업 들을 때는 카메라 켜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뭔가 이제 리액션을 주시면 돼요. 예, 인섭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리액션을 좀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게 진도 속도를 결정을 하는데 비대면은 그런 피드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들었겠지 하고 그냥 쭉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비대면일 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감안하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자 요겁니다. 자, 요 문제는요, 학생들이 만든 문제였어요. 이게 제가 웹사이트 개발하는 과정이었는데, 쇼핑몰 하나 딱 열고서, 진짜로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30명 적었는데 30명 꽉 찼었어요. 근데, 한 명 빼고 전부 여학생이었던 반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러 나가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헤비 스모커거든요. 알죠? 나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러 갔잖아요. 아무튼 그 친구들한테 이제 쇼핑몰을 열어주고 자 갖고 싶은 거 장바구니에 담아요라고 했지. 대신에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했더니 이제 막 주목되는 상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신나게 장바구니에 담더라고요. 이렇게 담았어요. 신나게 본인들 사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일단 담어. 그랬더니 신나게 적어요 하면서, 그래,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하면서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 총 결제 금액 얼마인지 구하는 코드 짜세요. 라고 했죠. 판매가를 배열로 놓고 수량을 배열을 각각 두 개 만들어서,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는 코드를 짜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애들이 표정이 썩더라고. 자, 갑시다. 자, 상품 단가에 대한 배열이고요. 수량에 대한 배열입니다. 맞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딱 제시해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도 집중력이 확 올라가. 일단 어디서 쓰는지 알게 됐거든. 자, 이런 문제에서 배열을 두 개 이상 동시에 다룰 때 전제 조건은요, 두 배열의 길이가 같다예요. 그 전제가 없으면 문제 진짜 헬게이트 돼요. 실무자들도 그렇게는 안 짜요. 자, 이 장바구니는 판매가하고 수량이 이렇게 1대1로 짝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 둘 중에 어떤 거를 갖고 반복을 돌리건 프라이스의 0번째는 수량의 0번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프라이스의 i번째는 수량의 i번째랑 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배열을 두 개 갖고 나오는 문제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헬게이트가 돼요. 자, 단가 곱하기 수량이면 가격이잖아요. 자, 배열 갖고 반복 돌려요. 아무거나 갖고 돌려도 된다 그랬죠? 둘 다 길이 똑같으니까. 합계 금액 구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 준비하고요. 프라이스의 i번째 단가에다가 상품 개수 곱하면은 가격 나오죠. 그럼 전체 결제 금액 쉽게 구하네.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지금 한 설명 수준으로 이제 코딩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장바구니 만들 실력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배워야 돼. 왜냐면 웹페이지에서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안 배웠을 거예요. HTML하고 CS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가장 비싼 상품은 얼마냐? 자, 어제 했었던 문제 응용입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0으로 준비했는데 어저께는 배열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해서 만약에 더 큰 값이다, 배열에 있는 게 큰 값이면은 걔를 맥스에다가 대신 넣어라, 이 규칙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랑 얘를 곱해서 비교하면 돼요. 자, 배열 길이 반복 돌리고요. 일단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알아야 되니까 임시 변수 하나를 준비합니다. 프라이스 i 번째 곱하기 qty i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 가격이죠. 자, 얘가 맥스보다 크다면, 어제는 맥스가 tmp보다 작다면 이렇게 구했어요. 지금 이거랑 다른 게 뭔데? 똑같죠? 자, tmp가 맥스보다 크다면 tmp를 맥스에다 넣어라. 이거를 루틴을 쭉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가장 높은 상품 금액이 되죠. 자, 이 규칙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자, 얼마 이상 구매 시 5% 할인, 이렇게 이제 이벤트 조건을 걸었는데 이게 총액이 아니라 각 상품별,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걸었다고 쳐요. 할인 기간이야. 지금 세일 기간이야. 근데 이렇게 이벤트 걸면은 밑에 조그맣게 한 줄 적혀 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하면은 다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가장 높은 상품만 적용. 이런 식으로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여기 학원 뒷길 쪽에 가면은 창청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도 어제 그 적혀 있던데요. 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할인 몇 프로 해놓고 중복 할인이 된 경우 할인폭이 가장 큰 것만 적용. 네, 그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지금 그게 이 문제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납득이에요. 저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하면은 그 다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는 제가 다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왜냐면 상황을 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쩔 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시키는 게 저는 설명의 주 목적이에요. 자, 해서 가장 높은 상품 금액은 요겁니다. 잠깐만, 7번 뒤에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2차별, 오케이. 자, 장바구니 하나 갖다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한 페이지에 프로그램 로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자, 이 쇼핑몰이 특이해서 모든 상품이 개별 배송이래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이제 집어넣은 전제 조건이에요. 자, 상품 금액이 8만원 이상인 경우 무료 배송을 한대요. 그러면 무료로 배송되는 장바구니 항목은 총 몇 개인가? 자, 이렇게 장바구니가 있을 때 얘네들을 곱한 결과값이 8만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래요. 얘는 딱 봐도 무료 배송 아니죠? 얘도 무료 배송 아니겠죠? 얘도 무료 배송 얘는 맞네요. 아, 그런 애도 되네. 아, 얘 때문에 8만원 이상이라고 했구나. 자, 얘도 무료 배송이고. 이거를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딩으로 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을 돕니다. 자, 일단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구해요. 아,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구나.
자,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변수를 정의하고 변수를 1씩 올려주면 되는 건데, 자, 상품 금액 이렇게 있을 때 반복 돌리면서 위치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은 총 가격이죠. 자, 이 가격이 8만원 이상이라면 카운터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8만원 이상 그러면 이거죠. 초과는 이거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초과는 그냥 크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상이라고 하고서 요 의미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초과를 크게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8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조건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상품은 딱 8만원에 걸립니다. 그럼 얘는 원래대로면은 무료 배송 항목인데 무료 배송이 아닌 걸로 계산되겠죠. 배송비가 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하나, 둘이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무료 배송 항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배송비 2만원. 이렇게 하면 배송비 1만원이 돼요. 개발자가 이 콜 하나 빼먹은 것 때문에 사용자는 뭣도 모르고 만원을 더 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에 결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자가 코딩 잘못해서 내 돈 만원 더 나갔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화하고 욕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낸 이제예요. 자, 여기까지 장바구니 관련된 것까지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인데 반복모는 다 같은 틀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조금씩 고치면 될 겁니다. 근데 각각의 예제마다 주제가 뭔지는 좀 따로 이제 꼭 주석 같은 걸로 메모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12시 40분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봤었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요, 농구화로 검색해서, 운동화로 검색해서 나온 상품에서 첫 번째 줄만 제가 캡처를 뜬 거예요. 자, 상품 금액을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하래요. 얘네들을 배열에 저장을 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자, 어제 정렬할 때 방식 얘기했었죠. 포가 두 겹으로 들어가요. 앞에 거는 0번째부터 맨 마지막 거 빼기 1까지. 뒤에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맞바꾸는 처리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기억하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 화면에 나와 있는 상품 가격들을 배열에다가 다 넣습니다. 자, 그래서 0번째부터 끝에서 하나 빼고까지를 반복 돌릴 수 있게 구성을 해요. 0번째부터 길이 빼기 1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엔 i 플러스 1번째부터 끝까지 비교할 수 있게끔 반복을 돌립니다. 그럼 이제 i가 0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다음 거 되면은 옆에 거부터 끝까지, 또 다음 게 되면 여기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요거 얘기할 때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해서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정렬 순서가 뭐가 될지에 따라서 요 부등호 방향을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번째랑 j번째를 비교하는데, 사실 이 부등호 방향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도 돼요. 일단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해서 결과 출력해보고 아니네 하면 바꾸면 그만이지. 근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요 반복문의 구간 설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쓸 일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압 처리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고 나서요, 출력을 할 때는, 자, 여기서 지금 출력 조건을 출력할 때 보면은요, 지금 여기 출력할 때 보면은 출력 결과가 지금 미리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지금 줄바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자, 우리가 그 출력문 배운 게 프린트 ln 하고요, 프린트 f 하고, 그냥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ln은 이 ln이라는 게 라인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서 라인을 만들어라, 줄바꿈을 하라는 얘기고, 프린트 f는 형식을 의미해요. 형식, 포맷. 얘는 형식 문자를 써서 %d라든지 %s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출력하는 기능이고, 프린트는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고 줄바꿈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줄바꿈을 하려면 뒤에 역슬래시 n을 따로 넣어줘야 돼요. 프린트 f도 마찬가지죠. 자, 낮은 가격순이라고 하나 그냥 출력을 해주고,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없죠? 자, 그럼 이제 요거로 봤을 때 그냥 가격, 프라이스에 i번째를 출력하고 플러스 쉼표,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 출력하고 뒤에 쉼표가 무조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쉼표도 따라온다고요. 뒤에 쉼표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무조건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반복 회차는 생략하게끔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수업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봤었던 이제 중에 마지막 반복 회차 생략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자, 그냥 출력하면서 낮은 가격순이라고 한번 출력하고요, 프라이스의 i번째를 그냥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의 범위를 가지고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때 작다라고 돼 있으면 i 플러스 1이 그 길이 보다 작을 때만 출력하는 게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방법이고, 작거나 같다로 돼 있으면 i가 길이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작다, 이렇게 조건 세우면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공식이었어요.
배열의 원소가 0, 1, 2, 3이라고 돼 있으면 랭스는 얼마예요? 4죠. 그럼 i 값도 0, 1, 2,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만 하고 3일 때는 얘보다 작다로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걸 수식을 세워보면 얘가 i일 때 i가 배열 이름을 k라고 칩시다. k 점 랭스보다 다 작죠. 빼기 1 이라고 해주면 얘가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0, 1, 2에 대해서만 하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자, i가 0, 1, 2, 3일 때 3을 제외하고 싶어요. 그래서 4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i가 다 4보다 작으니까 그냥 할 수는 없어요. 3을 빼고 싶은 거니까 길이에서 1을 빼주면 4에서 1 뺀 거니까 3이 되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그럼 0, 1, 2에 대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옮겨봅시다.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옮기면 부호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 k.점 랭스보다 작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건 이렇게 쓰시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그 좀 잘 모르시겠다면은 x 플러스 1은 y라고 돼 있을 때 이 값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x는 y 빼기 1로요. 만약에 x 마이너스 1이 y였다면 x는 y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자, 이 정도 수학 계산은 지금까지 몰랐던 게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새롭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주세요. 혹시 적어봤어요? 1988 응답하라. 거기 보면은 그 언니가 그 동생한테 이거 가리키면서 돌대가리라고 막 패는 장면 나오던데. 이거 가리키던데요, 딱. 네,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참에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세우면은 반복이 수행되는 와중에 이 이품은 아는 마지막 회차는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콤마 찍고 출력하고 콤마 찍고 출력하고 콤마 찍고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출력하고 여기 쌩 까고 지나가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해가 아직 좀 부담된다고 치면 그래도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지금 이 순간은 외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분명히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질 거예요. 그 증거 아까도 경험했잖아요. 1 빼기 A. 내가 분명히 수업 때 얘기했다고 지난달에.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것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건 괜찮아요. 기억을 못하는 건. 누구나 다 듣고서 잊어버릴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듣고 어떻게 다 까먹냐고. 한 번에 듣고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쵸?
자, 근데 배웠던 거를 잊어먹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배웠었나? 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좀 곤란해요. 적어도 내가 뭘 배웠었는지는 기억을 해야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그날 뭘 공부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로. 그 강사가 주는 이 자료만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필기한 자기만의 노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컴퓨터로 필기를 했건 아니면 노트에다가 자기가 수기로 필기를 했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수기 필기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언제든 뭔가 찾아볼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인덱싱은 해놔야 돼요.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옆에 이렇게 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끼겨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한두 과목만 시키고서 이거 한 번만 시켜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시키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요. 내용을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단원별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이렇게 목차 정도는 정리해 놓으라고요. 키워드 위주로. 그럼 아 이런 거 공부했었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하는 방법 어렵나요? 네. 이거 컴퓨터로 해도 되고 본인이 연습장에다 해도 되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개인차가 좀 있어요. 개인별로 시킨 거라서 이거 제가 배포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서 제가 제출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제출을 받아야 학생들이 좀 하니까 제출을 받은 거고 한두 과목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어요. 뭐 이런 거 일일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검사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에 꼽혀요.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아예 노트 정리를 한 거고. 다 자기 나름대로 다르죠. 근데 이런 거를 끝까지 하는 친구랑 검사할 때만 잠깐 하고 많은 친구는 분명히 달라요. 이 친구는 자기는 컴퓨터 쓰기 싫다. 노트해도 되냐? 아유, 괜찮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건 안 어렵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고 없고는 본인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수업 날짜라도 적어놨으면 자기가 쭉 노트 보고 이거 며칠 날 공부했구나 하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동영상 찾아보면 됐거든. 그럼 바로바로 인덱싱 되잖아요. 적어도 제 수업은 녹화한 거 다 떠서 날짜별로 올려주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자를 날짜별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라 그랬더니 요만큼밖에 제출 안 하더라고요. 귀찮다고. 그 다음에 한 명도 제출 안 했어요.
나중에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어져서 그냥 나름대로 만들어 놓기만 했습니다라는 친구들은 몇 명 나왔었어요. 자, 요 인원하고 자, 요 친구들 중에 이교연, 분할의 문화, 소리, 김연아, 자, 벌써 요만큼은 뭐 없어졌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취업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친구들하고 안 쳐져 있는 친구들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머리가 좋고 나쁘거나 코딩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느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 해야 노력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재희라는 이 친구는 종강하게 3주 전에 취업해서 나왔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어요. 이 구보나라는 이 친구는 최근에 만났어요. 설 연휴 전날 케이크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온갖 하소연을 다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 회사 상사 까고 싶어서 날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런 거는 미리 약속 잡고 오면 술도 사줄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진 않아요. 어려운 거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요구 안 하는데 귀찮은 거는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첫 주는 제가 그런 거 요구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나갈 거예요. 저 주말반은 그래도 한두 번 과제 나가는 거 아시죠? 내가 아직 그 이름을 다 모르는데 어저께 첫 주부터 숙제 나가면 싫죠 했더니 너무 격하게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서 차마 이번 주는 숙제 못 내주겠다. 닫아버렸다. 다시 열어야지.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하고, 자, 같은 문제를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한 겁니다.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가격 순으로 똑같이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배열까지 얘기는 끝냈고요. 2차 배열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생각보다 오늘 이번 주에 진도가 조금 덜 나가긴 했어요. 근데 진도 나가는 것보다 더 뭐지? 의미 있는 얘기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요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그 코치를 많이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보다 조금 진도는 더 뺄게요. 그리고 아마 확실한 거는 요번 그 낮반에서 요번 주부터 이제 상속부터 나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봐서는 상속, 추상화, 인터페이스 그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우리 진도면은 거기 한 7, 80%는 따라잡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그 자바2 주말반 종강할 때쯤에 낮반 수업 진도는 최소한 무조건 따라잡아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내용 설명할 거고요. 지금 우리 끝날 때까지 한 25분 공식적으로는 네, 아자아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통 정해진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는 일찍 끝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다고 치고요. 15분 동안 그 설명했던 문제 실습해 보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끌게요.